원가회계를 이제 볼 건데, 자, 우리 세무 2급에서는 원가회계가 5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문제 15개 중에서 5문제라면 정말 작은 비중이 아니죠. 그죠? 우리 그 A형이면 우리 A형, B형이 문제 순서만 틀린 거 알죠? A형인 경우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재무회계, 6번부터 10번까지는 원가회계, 그다음 11번부터 13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14, 15번, 그러니까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두 문제는 소득세, 이렇게 이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가회계는 우리 뭐 문제 시험 보셨거나 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계산하는 문제는 5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고 전부 다 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엄청 많이 할 건데, 근데 이해를 시키는 게 숫자가 편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몇 개 쓰긴 할 건데, 근데 글로 지문으로 나오는 걸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세무 2급은 우리 지금 앞쪽에 지금 제가 설명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리고 전체 7개 설명드릴 건데 7가지 중에 5문제가 나와요. 범위가 안 벗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시험에서는 노력 대비 효익이 제일 큰 게 원가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20 페이지 아래에 원가회계의 목적을 보면, 자, 우리 원가회계는 우리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다. 맞나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건 관리회계죠. 그렇죠? 우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야기하면서 하던 거. 이 원가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 교재 목적의 1, 2, 3번 중에 우리 3번을 먼저 보면, 원가회계는 말 그대로 이 물건을 얼마에 만들었는지, 뭐 어느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원가를 통제하는 목적도 있고, 근데 이 원가를 통제를 할 때에 얼마 만들었는지 할 때 우리가 사왔던 원재료가 얼마 남아 있는지, 아직 만들다가 다 성공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게 얼마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팔린 원가나 아니면 완성된 물건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는 걸 구하게 될 거예요. 원가회계에서. 그럼 방금 제가 표현했던 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인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우리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내부 이해관계자 중에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건데, 그 유용한 정보 중에서 우리 의사결정 권한자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부속에서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관리회계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데는 얼마만큼의 원가가 수요됩니다, 이런 걸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가회계는 우리 뭐 특정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두루두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교재 123페이지로 가서 123페이지.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재료비예요.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쪽에 뭔가 쓰려고 제가 비워놓은 거예요. 또 갑자기 쓰면 저 오만의 눈빛을 바라볼까봐 이쪽에 뭐 쓰려고 제가 비워놓은 거예요. 자, 그럼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물건 만들 때,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게 노무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다. 그게 맞아요. 이거 말고 뭐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월세가 많이 들어간다? 잘못된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공장 왜 차려? 그죠? 그 외에 나머지는 비중도가 큰 게 얘네들만큼 동급 정도로 큰 정도의 나머지가 있으면 뭔가 만드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모아서 우리 뭐 공장 월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모아서 우리는 제조경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중에 재료비, 노무비 이걸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제조경비라고 할 거예요. 물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우리 재무회계에서 여러분들이 500번대 경비 썼던 게 다 제조경비예요. 복리후생비, 세금과 원가, 여비교통비, 접대비 500번대 쓴 것들 있죠. 감가상각비 전부 다 제조경비예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 요소별 명칭으로 이야기할 때는 얘를 제조원가라고 하고,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기간적 의미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들이냐라는 기간적 의미로 해서 얘를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냥 제조원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서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틀린데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조원가다라고 말할 때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합친 거고, 총제조원가 이런 표현할 때도 이거예요. 근데 우리 원가 회계를 하는 쪽에서는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재무회계 쪽에 정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쪽에서는 얘를 비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로 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면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같은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이런 시험에 문제 나올 건데, 그 문제 내는 사람이 단기총 제조원가라고도 표현하고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너그러운 우리가 전부 다 같은 거다라고 이해해 줘야 되지, 걔네들한테 왜 이거 쓰냐고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에요.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 비용.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물건 만드는데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면 인건비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 물건 안 만들거나 뭔가 방법을 만들 거예요.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도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 만드는 거에 최종 목적은 뭐냐면, 지금 원가회계의 최종 목적은 물건 하나당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보드마크 만드는 회사면 보드마크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익률을 붙여가지고 팔 거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비행기 한 대에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를 얼마에 팔지가 나오겠죠. 사이즈가 크든 작든 어떤든 간에 한 개당 가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 한 품목만 만들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통제가 가능해요. 한 가지 종류만 만들면. 그런데 우린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든다면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물건 한 개, 여러 종류 중에 한 개당 가격을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류를 또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류를 나누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안다 모른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다르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 안다 모른다에 따라서, 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면 이걸 직접 원가라고 할 거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건 같이 썼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하나만 썼다가 아니라 얘만 썼으면 얘한테만 이 돈이 들어갔네라고 할 건데, 같이 썼다면 우리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이걸 간접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직접, 간접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재료비 중에서, 자, 우리 호두 과자나 땅콩 과자 파는 곳에서 호두를 사면 이 호두 산 거는 호두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산 거고, 땅콩을 샀다면 땅콩 과자를 넣기 위해서 산 거죠. 그래서 땅콩 가격이 높아지면 땅콩 과자의 원가가 높아지니까 뭐 1,000원치 주세요 했을 때 주는 땅콩 과자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디에 썼는지 아는 그런 땅콩이나 호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 밀가루 반죽 가격이 높아졌어요. 방금 호두 과자, 땅콩 과자 같이 만드는데 밀가루 반죽을 10만 원씩 사왔는데 이 10만 원 중에 땅콩 과자, 호두 과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하게? 그냥 같은 거 가지고 쓰잖아.
우리 파는 거 본 적 있죠? 요즘 잘 안 보이지만 그럼 오늘은 땅콩 과자 많이 팔릴 수 있지만 또 내일은 호두 과자 많이 팔릴 수도 있고 그럼 어느 곳에 많이 들어간지 알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비를 우리는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건비에서도 A 제품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 B 제품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인건비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아져 가지고 그 물건 가격이 높아져서 시장성이 떨어진다면 그 물건을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를 우리는 직접 노무비. 근데 A 생산 라인, B 생산 라인 전부 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겠죠. 혹은 공장장. 이것도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그 사람의 생산지 직원의 임금인데 전체 생산 라인을 다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임금은 어느 제품에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건비를 간접 노무비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제조경비 중에서도 어디에 썼는지 아는 것들, 뭐 이 제품에만 특허를 넣었다, 이 제품만 어떻게 외주 가공을 줬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썼는지 아는 걸 우리는 직접 제조 경비 혹은 제조자 생략해서 직접 경비 혹은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하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거, 우리 공장 한 공장에서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다 생산하는데 건물 월세라든지 혹은 우리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전기도 우리 전력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전체 전기를 쓴다든지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 공통으로 사용하는 걸 간접 제조 경비 혹은 간접 경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둘로 불러 나눈 거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재료비가 되는 거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노무비가 되는 거고, 직접 경비, 간접 경비를 합치면 제조 경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냥 얘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그냥 둘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이 6개를 전부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 6개를 전부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애들은 원가 통제가 용이하고 당연히 유용한 정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는 우리가 별도로 통제를 할 거예요. 직접 재료비는. 그리고 직접 노무비도 어느 특정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 물건만 만드는 데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노무비는 그 물건의 제품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통제하는데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통제가 원활해요. 자, 그리고 직접 제조 경비는 얘는 현실적으로 잘 발생을 안 해요. 발생 안 하지만 발생한다면 통제를 하는 게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 추적 안 되는 얘네들 공통으로 쓰긴 썼는데 도대체 어느 물건 만드는데 썼는지 모르겠는 거야. 얘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뭐 나누고 있다고 해서 얘가 의미가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추적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제조 경비부터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직접 경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요소는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지만 얘는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통제하는 기본 틀에서는 얘를 유령 취급할 거예요. 유령으로.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얘를 빼고 봤을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직접 경비가 있으면 얘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나온다면 세물급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살짝 내는데 사람들 그냥 훅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그럼 지금 얘네들 가지고 봤을 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 제조간접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추적 안 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적 안 되는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추적되는 애가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추적 안 되는 애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조간접비에는 추적 안 되는 재료비, 추적 안 되는 노무비, 추적 안 되는 제조경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지 이런 거 질문할 거예요. 그럼 이걸 공식을 조금 변환을 시키면 얘 세 개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그냥 같은 거 분류를 이렇게 주물렀다 하면서 모양 형태만 바꾸는 거지. 지금 같은 금액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총 제조 원가 가지고. 그래서 자 얘가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책이 안 적혔어요.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자, 방금 했던 공식을 이제 분류를 나눠서 원가 통제 편하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고 뒤로도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오늘은 계속 원가에 대해서 뭔지 하는 거 가지고 5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보긴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원가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가액에는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죠. 뒤에 적히는 거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제품별 원가 계산 우리 이런 표현도 기억나시나요? 자, 성근식 빼고 우리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 제품 한 개당 가격.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느 업종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 업종마다 첫 시작부터 분류 작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 둘이를 먼저 합치는 작업을 해서 직접 경비는 유령 취급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접 원가 혹은 기본 원가 혹은 얘를 기초 원가 이 세 용어를 다 써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여러분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 이해가나요? 얘들이 더한 게 얘니까 여기에 제조 간접비만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겠지. 그죠? 다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얘 둘이를 합쳐서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해요. 가공 원가와 전환 원가 얘는 원가회계 쓰는 사람은 가공 원가 용어 많이 쓰는데 재무회계 쪽에서는 전환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원가 요소들이 제공품으로 전환되는 원가라고 해서 전환시킬 때 인건비와 경비들이 들어간다고 전환 원가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두 개 중 하나 쓸 건데 같은 용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친 거. 그럼 여기에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원가 혹은 가공비 이것들을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위에 쪽으로 쓰는 회사가 있고 아래쪽으로 쓰는 회사가 있는데 이 위쪽은 우리가 이 원가 이게 마지막 할 때쯤에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때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곳에서는 원가 통제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곳에서는 원가 분류 작업을 아래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첫 시작은 이렇게 제조 원가의 3요소로 만들어서 그래서 얘 둘이를 먼저 뭉쳐서 찾아내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은 나중에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건데 제조 간접비 구하는 방식이 얘 둘이를 구해서 찾아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제조 간접비라는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재료는 쓰다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되는데 인건비를 올해 일이 없다고 이번 달에 일 없다고 다음 달에 쓰자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전기도 뭐 이번 달 남겨놨다 다음 달 쓰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쓴 만큼 들어가는데 얘는 필요한 만큼 살 수도 있지만 쓰다 남으면 다음 달이나 내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류를 나눠서 계산하는 게 나중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하는 곳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회사 업종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 게 적절한 업종이면 먼저 이렇게 구한 후에 얘 둘이를 추려낼 거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게 적절한 회사라면 나중에 이렇게 먼저 구한 후에 얘 둘이만 같이 뭉쳐서 같이 계산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공식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니까. 그럼 순서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순서대로 생각해서 가운데 있는 직접 농업비는 양다리 거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얘는 가운데서 양다리 거치잖아. 그래서 우리 회계 1급에는 이런 질문도 하죠.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하는 것을. 그래서 막 금액으로 적혀 있는데 나중에 막 다 금액 다 필요 없고 직접 농업비만 그냥 그 금액 쓰면 되는 거. 그게 지금 이거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해서 자 얘네들 뒤쪽에 쓸 부분들까지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원가 분류만 가지고 나오는 문제를 지금 본 거예요. 자, 다음 124페이지로 가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형태가 아니에요. 원가 행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첫 번째. 변동비 혹은 변동원가 원가 행태를 보면 자, 변동비 원가 행태는 주로 재료비 같은 거 써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간다고 볼게요. 자, 이건 그래프도 익히셔야 되고 글로 나오는 건 더 많이 나오니까 글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자, 먼저 그래프를 가지고 글로 나오는 것 요약을 하면 자, 우리가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죠. 자, 우리 수학은 Y축의 변화로 X축의 값을 보지만 우리는 수학이 아니에요. 경리학이나 갱년학 그리고 우리 시사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X축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Y축에 두기 때문에 Y축이 주인공이에요. 뭘 보고 싶냐에 따라서
그럼 X축은 변화를 주는 것들을 조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업도는 내가 변화 주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 짜장면 몇 그릇 만든다면 100그릇 만들 때, 200그릇 만들 때, 또 뭐 직원을 일을 시킨다면 몇 시간 일할 때, 전기를 얼마 썼을 때, 이런 것들이 조업도라고 하고, 그럼 그때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넣게 되는데, 자, Y축에 총원가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Y축에 총원가를 넣게 되면, 자,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100그릇. 그럼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는데 100그릇 만들었으면 밀가루 총 얼마치 쓴 거죠? 총원가가? 그렇죠. 2만 원이죠. 저 어려운 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200원짜리 100그릇이면 2만 원치 썼겠지. 그러면 2만 원치의 밀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200그릇을 만들면 총 얼마치 밀가루 들어가죠? 4만 원이겠죠? 그러면 4만 원. 그럼 300그릇 만들면 6만 원. 400그릇 만들면 8만 원. 그럼 만나는 선을 연결해 보면 우상향 곡선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비례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럼 이 곡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비의 총원가 혹은 총변동원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글로 표현할 때 조업도가 증감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 이게 우리 총원가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비례적이다, 같이 함께 증감한다. 이게 키워드로 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X축에 똑같이 조업도를 놓고 Y축에 자, 이번엔 단위당 원가를 두는 거예요. 자, 단위당 원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한 기준 최소 1단위당 얼마다 이거예요. 1시간당 얼마. 혹은 뭐 내가 원하는 게 뭐 지금처럼 짜장면 한 그릇이면 한 그릇당 얼마. 사람 한 명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최소 1단위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한 그릇에. 그러면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 들어갈까요? 그래서 잘 들으라 그랬죠.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그러면 짜장면 100그릇 만들 때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그렇죠. 200원이죠. 지금 이게 단위당 원가인 거예요. 그럼 얘는 200원이겠죠. 단위당 원가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인데 최소 1단위에는 얼마 들어가냐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200그릇 만들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 얼마치 들어가죠? 똑같이 200원 들어가 있지. 200그릇 만든다고 해서 한 그릇에 짜장면 작게 넣거나 밀가루 그 면을 많이 넣으면 안 돼. 똑같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 그죠? 이게 최소 1단위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1단위 구하려고 나누기 n분의 1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300그릇 만들어도 200원. 400그릇 만들어도 한 그릇에는 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비 같은 이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들은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형태가 나오고 총원가는 함께 증가하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단위당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단위당 변동 원가라고 한 방에 표현하면 같은 표현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다가 대놓고 그 문제 지문에다가 넣기 그러니까 보기에다가 한 줄에 서로 다 다른 거 쓰려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단위당 원가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프도 의미 아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정비, 고정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들 볼게요. 고정비, 고정 원가. 자, 주로 나오는 게 임차료 월세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이런 형태의 기간 비용이 주로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들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우리 중국집에 월세가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한 달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쭉 Y축을 보면 조업도 그리고 Y축에는 총원가를 뒀을 때, 자, 그럼 조업도는 그대로 짜장면 많이 몇 그릇 만든다면 이러고 두면, 자, 제가 짜장면 우리 중국집에서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달 월세는 얼마일까요? 한 달 월세 60만 원 그대로겠죠? 자, 그러면 얘는 60만 원이고, 그럼 200그릇을 만들어요. 그럼 월세는 얼마죠? 그렇죠, 그대로 60만 원이겠죠? 400그릇 만들면 60, 400그릇 만들어도 60. 그럼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는 조업도가 증감해도 하나도 안 만들어도, 하나도 못 팔아도 월세 60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원가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형식이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변동비에서는 단위당 원가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림이 보이면 Y축이 뭔지 잘 봐야 돼요. 총원가면 고정비고 단위당 원가면 변동비 그래프예요. 바로 이 앞에 변동비가 단위당 원가가 짜장면 한 그릇당 200원 쭉 가는 거였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림? 그럼 얘를 가지고 표현할 때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총 원가는 일정하다, 혹은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조업도와 단위당 원가로 이렇게 봤을 때 단위당 원가는 최소 1단위다. 그럼 또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할 건데,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원가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우리 전기세, 거기 뭐 짜장면 만들 들어간 가스비,
주방장 월급, 배달하시는 분의 월급, 인포 보시는 분의 월급 다 들어갈 건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월세를 얼마나 넣어야 될 것이냐. 그럼 한 그릇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를 얼마씩 넣어야 60만 원이 나올 수 있죠? 이제 나누기가 나오니까 어렵죠. 6천 원씩 넣으면 되겠죠. 그럼 100그릇 팔면 60만 원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6천 원이다.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든다면 월세는 한 그릇에 얼마씩 넣으면 되죠? 200그릇이면 3천 원씩 넣으면 6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3천 원을 넣고, 그럼 만약에 300그릇을 만들었으면 한 그릇에 2천 원씩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400그릇 만들면 한 그릇에 1,500원씩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 이걸 반비례 곡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건 이거예요. 고정비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단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하락하고 작게 만들면 그래서 고정비 때문에 죽는다. 월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반비례적으로 죄송해요. 단위당 원가는 이런 글자 빼먹었어요.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적으로 감소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반비례적으로 감소 증가한다. 자, 그럼 이제 혼합 원가들이 있어요. 자, 혼합 원가 중에 이제 믹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혼합 원가 준 변동비 혹은 준 변동 원가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혼합 원가 그래프는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안 내요. 총 원가 그래프를 보면 자, 조업도가 0인데도 원가가 발생을 해요. 총원가가 조업도 0인데 총원가가 발생하는 건 어떤 원가 형태였죠? 조업도 0인데도 발생한 거 옆에 월세처럼 고정원가였죠. 조업도가 0인데도 원가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더 쓰면 쓸수록 얘가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럼 얘는 변동원가잖아. 이걸 준 변동원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기본요금이에요. 기본요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하게 되는데 주로 이 준변동 원가 형태를 그리는 예로 전력, 전기요금, 수도요금,
데이터 모천화 정액요금제. 정액요금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예로 등장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걔네들은 뭐 얼마까지는 뭐 2만 원 하다가 그다음 넘어가는 거는 이제 통신사별로 자유롭게 요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얼마까지는 돈이 발생을 딱 기본 요금 있는 동안 있다가 그걸 넘어가면 요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얘는 GY가 총원가니까 이 기간까지 무료란 이야기죠. 돈이 발생 안 하다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거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고정원가처럼 기본원가가 나오고 더 쓰면 증가하는 방식이 준변동원가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준고정원가는 얘도 저도 총원가인데, 자, 얘는 주로 예를 드는 게 생산량 제한 있는 기계 장치 임차료 가지고 얘를 제일 많이 들어요. 기계 장치의 임차료.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한 달에 1000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기계가 꼭 있어야 된다면 한 개 제품을 생산하든 1000개 제품을 생산하든 이 기계 장치 한 대는 빌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한 대 뭐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 대를 빌려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1000개를 생산할 때까지는 한 대만 빌리면 되는데, 만약에 한 달에 생산해야 될 게 1001개가 되는 순간 한 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 생산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 일정 조업도를 넘어가면 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2000개까지만 2개 가지고 되는 거지, 2000개가 넘어가게 되면 또 2001개부터는 이 기계 장치가 3대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걸 준고정 원가라고 해요. 그냥 고정 원가는 앞에 월세처럼 총원가는 계속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가다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변동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얘는 기본 베이스는 고정비인데 증가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준고정 원가라고 하고, 이걸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가끔씩은 이 세로로 이렇게 선도 긋고 계단 형태의 원가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표현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고정 원가 그래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24페이지에 가면 뭐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저와 같이 공부할 때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항상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아직 요소별 원가 계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우리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볼 거고 할 때마다 제목으로 적을 거예요. 다음 125페이지에 자, 원가 회계의 종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번에 원가 형태가 아니고 제품 생산 형태죠.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죠. 125페이지에 8번에 1번. 이게 우리 마지막에 할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볼게요. 바로 앞에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의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은
뭐 할 때 했죠? 자, 우리 제일 최근에 공부한 이건 언제 본 거죠? 아니에요. 기억나면 대단하신 거죠. 언제 공부했는지도 기억 안 나실 텐데. 그래서 언제 하셨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참고로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해요. 그죠? 그런 회사를 안 다니신 거예요. 컴퓨터 원가 회계하는 회사에 이 원가 회계 내용 모르면 못해요. 원가 회계를. 왜냐하면 인풋 값을 주면 컴퓨터가 싹 해줘요. 기말 재고 자산도 원가 회계를 해서 거기서 정보를 넘겨요. 우리 컴퓨터로. 우리 도전 프로그램도 다 그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왜 이 값을 주는지 몰라서 그 값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조업 가신 분들이 원가 회계하면 연락이 와요. 그때 그 말이 그게 맞냐고. 자, 자, 그럼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 적히는 예가 제가 그냥 물어본 건 혹시 기억날까? 바로 위에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할 때 우리 실제 개별 원가, 정상 개별 원가 이걸 하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 앞에 실제 원가는 실제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 예정 원가는 실제 값이 늦게 나와서 미리 예상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표준 원가는 우리가 금액이 나올 때마다 평균치를 내서 표준치를 내 가지고 그걸로 그냥 미리 더 예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얼마 들었는데 이번엔 실제 값이 나오면 잘했다 못했다 경영 성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자, 지금 우리 이거 가지고 막 외울 필요 없어. 뒤에 가서 다 볼 거예요. 뒤에서 전부 다 볼 거니까. 자, 다음 우리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 제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자, 얘는 기억나죠? 우리 얼마 안 됐어. 한지 그죠? 그럼 자, 우리 항상 문제 되는 애가 오늘 저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도 아마 그럴 것 같고 내일도 저와 같이 제일 많이 이야기할 애가 얘예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네. 그냥 우리가 10개 제품을 만들면 종류의 제품 만들면 한 개의 물건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쓴 걸 어떻게 얘한테 얼마를 넣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종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방금 바로 앞에 했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나눠서 제조 간접비 중에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걸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고, 고정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거를 고정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제조 간접비를 써야 되는데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두 개를 주면 이 둘이 합쳐주면 얘인 거예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여기까지만 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로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그냥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는 통째로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리고,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만 같이 합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얘가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이 공식은 고정 제조 간접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고정 제조 간접비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산하는 방식, 이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식이 전부 원가 계산인 거예요.
이 방식이 전부 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가 뭐죠? 얘죠. 그래서 지금 얘 종류가 사이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 유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우리 양가로 3번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게 적혀 있죠. 그게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그럼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하면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왜 이런 행동하냐면 관리회계에 유용한 정보 주려고 할 때 이렇게 줘요. 관리회계는 얘 지금 사업할까 말까인데 많이 만든다면 작게 만든다면 읽어봐야 되는데 얘는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그 금액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의사결정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간 비용으로 그냥 최대값을 다 써버린 걸로 하고, 그래서 작게 만든다면 많이 만든다면 이 변동되는 것들 이것들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관리원가로 보낼 수가 있겠죠. 관리회계 쪽으로.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떻게 주물러서 얘를 분류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아래 전략 수립 적혀 있는데 괄호구 표현을 또 많이 쓰죠.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자,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라고 부를 거고,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다면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얘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용어가. 그럼 자, 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 A, 남자 B, 남자 C 이 세 남자를 이 여자가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있다가 이 남자 A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남자 A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 B, C하고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남자 A를 선택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물릴 수가 없겠죠. 그럼 내가 이제 선택해버리고 이제 내가 지나가 버린 이걸 이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정해버리고 선택해서 해버린 거. 이걸 매몰 원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남자 B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남자 C는 백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잘된 사람이죠? 얘가 잘된 사람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회 원가라고 해요. 혹은 기회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기회 원가,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 백수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얘 결정 안 할 수 있어서 안 했죠. 다행이죠. 그래서 얘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걸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하는 거고, 얘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택의 폭이 두 개밖에 없으면
내가 하나 선택하면 걔는 매몰 원가, 한 개는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다른 거 다 포기했다면 그 여러 개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게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보면 자,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선택을 해버렸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래의 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예요.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 원가는 내가 만약에 다음에 또 결혼한다면 혹은 내 딸이 결혼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죠. 그죠? 내가 선택 안 했는데 다음에 또 한다면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원가인 거예요. 기회 원가는 관련 원가예요. 예, 제일 안 된 거. 다음에 또 기회 온다 하더라도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선택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관련 원가예요.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이미 내가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 안 한 그렇게 바로 그냥 정해지게 될 건데, 자, 매몰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자, 매몰 원가는 역사적 원가예요. 자, 이 역사적 원가는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장부 가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취득 원가라고 오해를 하는데 얘는 취득 원가가 아니고 장부 가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자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한 후랑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극심한 감가상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매몰 원가를 물어보는 건 감가상각한 거 뺀 장부 가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가지고 많이 줘요. 그럼 유형자산의 장부 가격, 제가 그토록 많이 외쳤던 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제가 아마 우리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말한 걸걸. 장부 가격이 얼마예요? 그죠? 제가 장부 가격이 얼마냐 물어본 건 우리가 지금까지 장부에 썼기 때문에 장부에 얼마 적혀 있어요? 그 물어본 거였어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얘네들도 보기 지문에 엄청 많이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시간상 우리 반은 이걸 풀지는 못하는데,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우리 뒤에 15장 과목가 있는데 21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자고 수업한 내용으로. 아니, 거기 말고 뒤에 기출문제. 뒤 사이 있는 거 보지 말고 뒤에 있는 기출문제 있죠? 어차피 5개씩 6번부터 10번까지야. 그거 풀어보시면 이게 전부 다 있어요. 아니면 제 카페에 오늘 수업한 거, 오늘 목요일이죠. 오전반이 이걸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문제를 전부 다 풀었어요. 뒤에 있는 이 책에, 우리 같은 책에.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한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뭔지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런 말 했는지 문제를 봐야 여러분들이 아, 이것 때문에 인지해야겠구나 느낌이 오지. 문제를 안 보고 하면 그냥 계속 제가 뭔가 설명하는 걸로 흘러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 한번 보시는 거 좀 권할게요. 자, 다음 131페이지를 보면 이제 자, 뭔가 많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원가 요소의 흐름 중에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그럼 원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원재료가 기초가 있었고 단기에 얼마만큼 사오고 기말에 남은 것 빼면 나머지는 다 사용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시작돼 있었던 거에 사온 거 그리고 남은 거 빼면 썼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얘는 재무회계에서 쓰는 방식은 얘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섞여 있죠. 그죠?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간접 재료비도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 다 원재료라고 쓸 거잖아요. 재무회계에서는 사올 때. 우리 재무회계 하면서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서 계정 과목 달리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럼 얘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는데 원재료가 만들어지면 이제 물건 만들면 제공품이 되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계정 과목이. 근데 제공품이 될 건데 자, 직접 재료비는 얘는 분계를 보면 취득할 때의 차변의 원재료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사용을 하면 대변에 이제 쓴 만큼 원재료는 사라지고 얘가 이제 제공품으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접 재료비는 자, 취득할 때 차변에 원재료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 대변에 원재료 얼마 사용한 만큼 지우는 건 똑같은데 간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제조 간접비로 흘러갈 거예요. 그랬다가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데 간접 재료비는 우리는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랑 다 같이 합쳐져서 제조 간접비로 제공품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자 지금 얘가 하나가 더 껴 있는 거죠. 간접은 제조 간접비가 한번 되었다가 제공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나눠 있는데 얘가 한 사이클 돌아서 들어가게 되게 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재무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원가회계에서는 원가의 3요소 가지고 얘는 원가의 3요소 이야기하는 건데 원가회계에서는 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취준 노무비, 제조경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론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론에서 분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분계로 차변, 대변, 계정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차변, 대변하면 이 분계들. 그럼 우리 지금 지웠는데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는 임금이 없어지면서 제공품. 간접 노무비는 임금이 없어지면서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없어지면서 제공품이 될 거예요. 그때 임금도 제조간접비하고 그 임금 거랑 이거랑 그리고 간접 재료비도 다 모아서 함께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제공품으로. 그 단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131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본 적 있는 공식일 거예요.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하는 T 계정이죠. 그렇죠? 자, 기억나죠? 나 똑같이 썼지. 옛날 유니그 쌤이 다르게 썼어? 기억이 안 나? 달라? 그럼 변질된 거야. 유니그 쌤이 나보다 몇 살이 많은데 나이 얼마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 보이지. 그 형이 별로 아마 나한테 배웠어. 그래서 내가 그럼 본인이 변형시킨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얘를 보면, 자, 지금 얘네들은 계정 과목으로 봤을 때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니까 차변 계정이죠. 차변 계정. 자, 차변 계정 과목의 T 계정은 무조건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만약에 대변 계정,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것들은 뒤집어져서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거꾸로 가는 거고, 차변 계정은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대변 계정 T 계정으로 볼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냥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위치 잡기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얘 둘이 글자 다시 한번 보시면 총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는 완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 제조 원가 명세에서 제일 마지막 완성한 단계.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 단기 완성품 원가가 얘예요. 단기 완성품 원가 적혀 있는 거 있어요. 그 계산 자료 입력에 보면 컴퓨터에 이 계산 자료 입력에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똑같이 적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쭈루루. 그럼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이 물건 만들려고 투입한 원가예요. 원재료 얼마만큼 썼고 인건비 얼마만큼 썼고 제조 경비도 얼마만큼 썼다 투입한 원가고, 얘는 투입이에요. 투입. 얼마를 투입 착수했다는 거고, 얘는 투입했다고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 제조 원가는 이 투입한 거 중에 얼마 남겨놓고 아직 다 못 만든 거 빼고 완성품이 얼마 들어갔다고 계산한 거예요. 얘는 완성품 원가고 얘는 투입 원가예요.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완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만들려고 이만큼 돈 썼어요. 그 이야기가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하는데 원재료는 쓰다가 남으면 다음 연도에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만 노무비와 제조 경비들은 우리는 쓰다 남은 걸 내년으로 못 넘기기 때문에 단기 발생액만 가지고 쓸 거예요. 단기 발생액만 산출을 해서 얘는 기초기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기 발생액만 가지고 올해 얼마 썼다. 회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연가 예상 정확하게 손익수정 문계를 해서 정확하게 얘를 산정을 할 거예요.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럼 물건 만들었어요. 그럼 공장에서. 그럼 제조 원가 명세에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적혀 있잖아. 그럼 다 만들었으면 직매장에 팔로 보내야지. 그럼 직매장에 팔로 보냈는데 직매장은 전기에 받아서 팔다가 남은 게 있을 거고 올해 공장에서 완성했다가 들어온 게 있을 거고, 그럼 기말에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팔렸겠지. 그럼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원가 외에는 제조업에서만 하는 거예요. 상기업은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시험에서 매출 원가라고도 표현해요. 원가 회계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제품 매출 원가라고 돼 있겠죠.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나 아니면 계산자료 입력에서 제조 및 도소 매업을 하면 상품은 여기에 매입액이 적혀 있는 거고, 단기 상품 매입액, 제조업은 공장에서 만든 완성품 가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물건 파는 거죠. 우리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쪽.
그럼 매입액이 있으면 손익계산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씩 매출총액이나 매출액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총액 이런 것도 물어볼 때 매출원가를 얘네들 값을 줘가지고 구해서 매출원가를 쓰도록 또 나오니까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가지고 오늘 얘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끝냅시다. 내일 그거 한 단가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면 648페이지 가볼게요. 648. (648페이지에) 9번. 자, 648페이지 9번 펴셨죠? 자, 다음은 주식회사 경성의 제조원가 관련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얘 물어본 거죠. 지금 얘를 물어본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혹은 얘를 물어본 걸 수도 있겠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기초 원재료 매입이 1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가 5만원. 그러면 자, 있는 숫자부터 먼저 칸 채울게요. 10만원, 5만원.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이 20만원.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15만원, 제조 간접비가 20만원. 얘가 15만원, 20만원. 다음 기초 제공품이 20만원, 기말 제공품이 10만원. 얘는 왜 알려줬지? 기초 제품이 15만원, 단기 매출 원가가 45만원. 15만원, 45만원.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있는 숫자 쓰고 나면 칸 채우기야. 칸 채우기. 더하기 빼기에. 자, 얘들이 합치면 30만원. 그런데 5만원 남아있으면 얘는 25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얘니까 25만원, 얘는 15만원, 얘는 20만원. 그러면 합치면 총 60만원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럼 얘들의 합이 80인데 얘가 10이면 얘는 70만원이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얘는 왜 줬지? 그랬는데 만약에 기말 제품 물어봤다면, 만약에 기말 제품 물어봤으면 얘가 70이죠. 그러면 85만원인데 45만원 빼면 얘는 40만원이다. 여기까지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도로 쓰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해가시죠? 용도? 그럼 여기에서도 기억 잘해야 되는 게 얘 둘이 합치면 기본원가, 기초원가, 얘 둘이 합치면 가공원가. 오늘 시작 같았잖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치면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치면 가공원가, 전환원가. 왜냐하면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 방금 말했던 그 표현으로 주면서 값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 합친 값을 주면은 그 값에 얘를 더해야 되지. 또 합친 값도 주고 얘도 줬는데 같이 더하면 이중으로 되질 거잖아.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 또 볼까요? 바로 앞에 회차. 자,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648, 죄송해요. 626페이지로 갑시다. 626페이지 7번. 자, 626페이지 7번 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말 제품 재고액 얘를 물어봤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자, 단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이 증가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 전기말이 단기의 기초죠. 그죠? 전기말이. 그러면 제공품은 기초보다 기말이 45,000원 맞죠? 45,000원 증가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무조건 숫자를 그래 45,000원 증가해라 이렇게 써요. 45,000원 증가했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줄 칸 채웠죠? 45,000원 증가했다. 다음 두 번째, 전기말 제품 재고는 62만 원이다. 전기말이 올해 기초예요. 그러면 얘가 62만 원이다. 다음 단기 중 발생 원가 집계는 직접 재료비 36만 원, 직접 노무비가 48만 원, 제조 간접비가 53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단기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135만 원이다. 자, 보자마자 이제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틀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틀을. 그럼 얘, 어휴, 숫자 왜 이래? 다 더하면 얼마예요? 계산. 아니. 자, 정선 씨 얼마? 계산기 소리 어디서 난 거야? 계산기 소리 나길래 물어본 거야. 137만. 자, 137만 원. 자, 계산기 치우지 마시고, 그럼 얘 빼면 얘 값이죠. 얘들이 합이 137인데 얘 빼면 그럼 얼마죠? 132만 5천 원. 그럼 얘가 132만 5천 원. 그러면 얘는 찌면 2만 5천 원만 얘 빼주면 59만 5천 원. 그럼 59만 5천 원. 그럼 답은 59만 5천 원이겠네요. 답이 2번이 되네요. 지금 오늘 한 것 가지고 우리 문제에 두세 문제 풀 수 있어요. 두세 문제를. 지금 이것까지 하면 우리 두세 문제, 5문제 중에 두세 문제 풀어요. 내일 하는 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고, 오늘 한 거는 여러분 시험에 오늘 한 거는 할 만하죠. 특히 앞에 했던 분류. 왜 이렇게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면 맞춰버립시다. 알겠죠? 우리 몇 개만 더 풀어볼까요? 적은 김에 같은 스타일이니까 자, 610페이지에 10번 610페이지에 10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번엔 얘를 물어보는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럼 기초 제공품은 만원, 기말 제공품은 2만원. 만원, 2만원. 다음 기초 제품은 6만원, 기말 제품은 3만원. 6만원, 3만원. 그리고 매출 원가는 27만 원이다.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얘 둘이 더하면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6만 원이니까 얘는 24만 원. 얘가 24만 원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24만 원이고 26만 원에서 만 원 빼면 25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거꾸로 치고 왔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거 가지고 보면 바로 앞에 609페이지에 보면 7번이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자, 7번 답이 몇 번일까요? 바로 앞에 이제 609페이지에 7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할 때 설명했던 거잖아. 우리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뭐였죠? 자, 짜장면 한 그릇의 밀가루는 그렇죠.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였죠. 그래서 아래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비례적이니까. 그래서 변동비죠. 앞에 제가 그런 것들 설명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풀려고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쉬나요? 오케이. 자, 딱 우리 한 회차만 따고 끝냅시다. 그럼. 너무 기초고. 자, 590페이지에 가서 590. 자, 7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칠번 문제. (590페이지에) 7번이에요. 성근 씨가 이쪽을 봐서 내가 왜 봤는가 해서 문제 잘못 봤나 해서 여기 원제로잖아. 자, 40만 원 나오나요? 그죠? 위치만 알면 이건 왜 줬는지 참. 그죠? 40만 원 이해가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되게 전부 다 안 쓰고 이제 뭐 원재료 아래는 당연히 뭐 원재료 재고이고 제공품 아래는 제공품 재고액이고 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원재료, 기초, 기말, 매입, 사용, 제공품, 기초, 기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은 기초, 기말, 얘가 와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다. 이렇게 적어놓고 숫자를 많이 채우죠. 그냥 기초기말, 기초기말. 그럼 이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다. 얘가 얘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 대로 적어가면서 많이 써요. 그럼 기초기말 쓰는 게 위치가 뻔하잖아.
그럼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적어놓고 뭐 제품은 제품 거만 기초기말을 쓰면 되고 제공품은 제공품 거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얘 둘이 위치만 안에 깔리시면 돼요. 얘 둘이 위치하고 얘가 이게 아니고 얘는 구성 요소다. 이것만 안 놓치면 되겠죠. 자, 우리 6번도 봅시다. 6번 오늘 한 거죠. 다음은 변동비에 대한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거. 변동비예요. 변동비. 1번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우리 변동비에서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확한 답이고 2번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변동비에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했죠. 다음 3번에 변동비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비례 그래프 정확하네. Y축에 총원가 적혀있죠. Y축에. 그리고 4번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건 고정비 원가 힌트였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죠. 오늘 한 거 가지고 지금 이 앞에 차도 그렇고 이번 차도 그렇고 두 문제씩 풀 수 있잖아요. 어떤 건 세 문제 풀 수 있고 그럼 아주 효익이 높죠.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높은 곳이 챕터가 원가회계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내일 또 원가회계 이어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